이어서는 마켓 리더에게 주요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측하실 것 같아요. 시장 점검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은 또 테마가 너무 널뛰고 있어서 앞서 시황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좀 똑똑한 투자일지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이거예요. 강달러.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대로도 안전한 건지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까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여기서 핵심은 원화가 약해져서 달러가 강한 거냐, 달러 자체가 강한 거냐의 차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맞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뉴질랜드 달러,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원 이런 몇 가지 통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폭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맞는데 또 달러가 200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저항에 부딪히면서 주요 변곡점에 있는 것은 맞는데 그중에서도 몇몇 국가들의 상대적인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원화가 여기서 1,350원도 허용하고 더 위까지 열어놓는 상황이 될 경우에 외국인들이 지금 중국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자산에 대한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지금 미국 경제 3분기 성장률이 그 애틀란타 GDP 나오 기준으로 거의 6%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6%가 어떤 특정 분야가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소비, 투자 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조한 그런 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는 이번 24일 날 있을 금통위에서 만약에 금리 올리지 못할 경우 금리는 더 벌어지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더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와 연관이 높은 한국물에 대한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 얘기는 외국인이 최소한 우리 주식을 아주 강하게 사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반기에 우리가 원래 연초에는 상저하고라고 했는데 맞아요. 오히려 상고하저이거나 상고 그다음에 하중이거나 박스권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수 탄력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 혹은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 약세 요인보다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 더 크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원화 매력도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외국인들은 결국 자금 이탈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신 건데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좀 해주셨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앞서 이야기 하나 해주셨던 게 중국발 리스크예요. 이게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잖아요. 이 부동산 리스크가 제도권 금융으로 좀 전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의견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지만 결국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달렸죠. 네. 만약에 중국 정부가 그런 업체 몇 개를 날릴 생각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약세 분위기를 조장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중국 정부가 그걸 인수해서 자신들이 부동산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동산 투자의 어떤 상단을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든 일단 몇 개 업체를 날리기 위한 그런 중국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서 약간의 변동성은 열려 있는데 이 변동성 자체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중국 정부가 제어하지 못하는 변동성이냐?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변동성이냐가 핵심 포인트죠. 그런데 저는 아직은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변동성이고 중국 정부의 그 규제 내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전 세계적인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위안화가 계속 더 위를 허용하면서 달러 대비 약세를 이어갈 경우 우리 시장과 중국 시장이 같이 이머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원화와 지금 완벽한 페어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안화 약세가 원화 약세와도 또 일정 부분은 맥락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는 어쨌든 악재이기는 하나 이게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시장 붕괴로 가는 그런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 정부의 그립이 과연 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게 핵심인데 저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이 중국발 리스크가 영향을 미칠지 예측은 사실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자체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번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호재가 되고 있는 것도 하나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엔비디아 이 실적 발표 앞두고 지난주부터 이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도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소부장도 여전히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저희가 실적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네, 관전 포인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수치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각각의 그 실적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 건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서버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서버. 지금 그 AI 서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 기대는 이미 한 120%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지금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뻔합니다. 네. 소위 이제 빅테크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만 투자가 가능한데 이 기업들이 아직까지 올 하반기까지 추가적인 서버의 증설을 얘기하거나 IT 지출을 늘린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제한된 금액 내에서 AI 서버만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를 급속도로 더 올릴 거냐, 그다음에 이 수치가 과연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다른 곳에서 뭐 동일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전일 나타난 엔비디아의 8%의 상승이 목표가 상승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또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위 이제 숏을 했던 사람들이 청산하는 과정도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거나 했을 때 자신들의 포지션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줄이는 과정에서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반등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어제 나타난 국내 2차 전지의 반등도 수급적인 요인이 꽤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전반적인 이 방향성도 우리가 너무 확신만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엔비디아를 빼고 봤을 때 정말로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좀 더 좋은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엔비디아 맥락이 가장 같게 움직이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수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죠. 그래서 그 두 종목은 엔비디아의 실적과 엔비디아의 변동성에 아마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와서 크게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그 HBM3를 비롯한 다른 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꾸준하게 이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된다는 기대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다 따라갈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를 제외한 디램과 낸드 쪽의 종목군들은 이제부터 오히려 반격을 준비하는 종목군들도 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KN솔과 신성엔지의 상승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두 종목은 반도체 클린룸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신규 공장 깔 준비가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내도 평택 4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인 클러스터라든지 앞으로도 공장을 계속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공장을 질 때 땅 사고 처음에 공장 털을 닦은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장비들은 소위 클린룸 장비들이란 말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엔비디아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에 한번 우리가 맥락을 짚어서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 길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엔비디아는 시장 반응이 중요하다. 두 번째, 서버 실적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된다. 세 번째, 엔비디아의 실적과 상관없이 움직일 종목군들을 선별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할 필요가 있는 그 종목은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건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엔비디아와 상관없이 지금 삼성전자의 투자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뭐 클린룸이라든지 일부 이제 후공정 종목군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떡할까요? 좀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가끔씩 오르긴 하는데 소폭 반등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실적이나 AI 모멘텀 앞두고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친구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으면요. 삼성전자는 전 개인적으로 일단 매수해보자라고 할 것 같긴 하고 대장이잖아요. 네. 친구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하루에 20-30% 오르는 그 테마주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마 삼성전자 산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가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삼성전자의 지금 핵심 포인트는
그 HBM3가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삼성이 공언한 것은 9월 달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9월 달에 HBM 신제품이 나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D램 쪽에서 늦게 나온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제품에서 늦어져서 지금 엔비디아의 거의 물량을 거의 100% 가까이를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물량을 뺏어오는 게 이제 관건일 텐데 그게 만약에 9월 달에 나타난다면 주가는 제가 보기엔 빠른 회복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늦어진다면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겠죠. 다만 그런데 삼성전자가 과연 SK하이닉스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느냐, 그다음에 모멘텀이 SK하이닉스보다 덜하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투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느릴 수 있다라는 점은 네. 9월 달에 있을 이슈를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대장이라면 코스닥에서는 또 에코프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가 연초에는 엄청 시장을 끌어당기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진 않아요.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오늘은 좀 조정이거든요. 네, 일단 에코프로가 유일하게 2차 전지 중에서 7월 달에 급등을 반납하지 않은 단 하나 남은 종목입니다. 네. 나머지 종목군들은 7월 달에 그 변동성을 다 반납했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거의 유일하게 남은 종목인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제 나타난 에코프로의 특별한 상승은 수급적인 요인이다. FTSE 지수 편입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뭐 역시 이제 각자 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을 하반기에 조금 뚫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도 LFP 결국 한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포스코도 결국 한다고 했잖아요. 전기차 가격에 저항이 받기 시작하면서 할인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저가 전기차에는 LFP가 많이 쓰인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이제 삼원계 쪽에 좋은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LFP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너무 집중됐던 그런 수급이 사그러드는 과정에서 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홀딩 정도 혹은 뭐 조정시 매수 정도의 의견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더블탑을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기술적 변곡점에 있단 말이죠. 그런 기술적 변곡점에서 정말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면 그때는 약간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좀 더 시장의 내밀한 전기차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소재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냉철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게 저는 현실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 에코프로나 삼성전자 같이 뭐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일 수밖에 없던 게 테마 때문이었잖아요. 산 넘어 산이 아니라 테마 넘어 테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저희 이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이 테마에 합류를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하반기 저희 어느 쪽에다가 좀 베팅을 해볼까요? 일단 뭐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정말로 고위험 그다음에 이제 고수익을 노린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 투자에서 쉽게 원하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고수익은 어려우니까. 근데 그러면 그 정도의 위험을 안고 그 안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우월한지, 기술적으로 잘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 종목에 얼마나 거래가 쏠리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탄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기술적인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일단 주도주가 이렇게 쉬어 있으면 어느 쪽으로든 테마는 계속 순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주의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아마 이제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하반기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SK하이닉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네. 이런 소위 주도주들이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아직 전체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변곡점에서 과연 이 주도주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를 관측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뭐를 사느냐가 먼저가 아니고 이 주도주가 다시 힘을 내면서 지수를 위로 뽑아주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관심 가져야 될 신규 종목군들은 뭐 배당주라든지 그다음에 하반기에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뭐 이런 제약주 같은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